이슈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글로벌 통화정책회의입니다. 먼저 FOMC 진행되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ECB 통화정책회의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낼지 여기에서의 또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0일부터 11일, 우리 시간으로는 12일 새벽쯤에 그 결과를 좀 받아들게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월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대체적으로 금리는 동결하지 않을까, 동결론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조금 더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내년도에 이 금리 정책 방향을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투자자들은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점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으로 12일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됩니다. 특히나 앞서서는 IMF 총재였고요.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 총재의 취임 이후 첫 번째 회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또 통화정책을 운용할지 그 방향성의 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앞서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비둘기파였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이어갈지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국내에서도 추가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 이런 방향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 자세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FOMC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영증권의 조영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FOMC에서 금번 회의 통해서 정책 금리는 1.50에서 1.75% 동결 전망이 크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동결 확률도 거의 100%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동결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 상반기 말까지도 동결 가능성이 과반수보다 조금 높게 반영되어 있고, 내년 연말까지는 오히려 인상 쪽으로 일부 소폭 높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인상에 대한 분위기도 슬슬 좀 잡히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인상적인데 그러면은 점도표에서는 어떤 변화가 포착될까요? 네, 지난 9월 최근에 그 제시된 점도표에서는 점도표 중간값 기준으로 20년에는 동결, 21년, 22년에는 각각 한 차례 인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추가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간값 자체는 25bp 정도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당장 내년 점도표 중간값이 추가 인하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동결 수준인 1.625%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 10월에 죄송합니다. 지난 10월에 성명서 문구 변화 등을 통해서 유연한 마무리를 시사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3월 말 정도에 대내 환경을 감안해서 정책을 재평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도표 역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금리의 결정 전망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동결 그리고 이후에 내후년이라든지 이후에는 슬슬 인상 기조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연준이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소비라든지 고용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텐데 가장 최근에 주목받았던 경제 지표가 이 고용 서프라이즈였죠. 상당히 좀 고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워낙에 또 고용과 관련해서는 완전 고용이어서 이것보다는 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최근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연준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네, 최근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고, 그럼에도 이제 아직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 않은 데다가 구직 포기자가 여전히 크게 줄고 있지는 않아서 고용시장의 과열 수준은 심하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과 또 물가 상승률이 금융위기 이전만큼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은 골디락스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런 양적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보인 부분은 아마 가장 그래도 경제에 긍정적인 부분인데 강한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연준의 추가 인하 기대를 낮추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도 괜찮고 고용 괜찮아서 임금 오르고 소비 확대되면 또 경기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이 호조세를 나타나게 되면은 현재 연준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일단은 이 대차 대조표 확대 정책을 좀 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간접적으로는 QE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 월가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이마저도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근본 대차 대조표 제약대 배경은 경기적인 측면보다는 9월에 레포 금리가 급등하는 등 이제 단기 자금 시장 불안에 기인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내년 2분기까지 이제 재정증권에 매입하고 1월까지는 레포 운용 확대 뭐 이런 부분이고요. 원론적으로는 이제 뭐 QE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단기 자금 유동성 공급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표 호조로 인해서 확대 중단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일각에서는 10월 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또 미증시 사상 최고치 랠리의 배경에는 연준 효과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힐까요? 네, 올해 일단 세 차례 보험용이나 효과 등으로 이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제조업 경기라든지 투자 관련 지표는 악화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서비스업이나 민간 소비로의 전이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90년대 사례와 같이 인상으로 전환하기는 또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 미중과 근본적인 합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히 인상보다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대체적으로 좀 신중한 태도로 현재 상태가 꽤나 긴 시간 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변수가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 협상 진행 과정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 15일에 있을 추가 관세 부과 여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안이 언제 발표될지 여부도 중요하고 경제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양국이 이제 단계적으로 관세 부과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주가와 같은 위험 자산이 조정세를 겪을 경우에는 아마 트럼프와 백악관이 재차 연준을 압박할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노골적인 요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로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 여부가 이제 1월 말에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수 있고 유로존 경기가 일부라도 좀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미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연준을 좀 대놓고 압박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이런 부분 변수로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러면 시각을 유럽 지역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22와 관련된 내용은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11월 달에 다시 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22 자산 확대가 다시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양적인 어떤 통화나 재정 정책을 또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갈까 하는 부분들이 제일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코멘트가 또 있을 것인가. 항상 이제 그 요번보다도 나중에 어떤 기조를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좀 관심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코멘트나 뉘앙스 같은 것들이 어떤 멘트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고 또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사실 부양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반대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입장을 또 표명을 할까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밌는 게 요번 그 신임 총재 라가르드 총재는 기후 변화 부분을 그러니까요. 이제 네. 이런 이제 정책하고 좀 연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또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통화정책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여러 가지 행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속에 기후변화가 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멘트였는데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녀의 스타일은 어떨까요? 일단 그 이분은 일단
그 드라기 총재죠. 네, 앞서서 마리오 네. 드라기 ECB 전 총재. 네. 예, 그 드라기 총재의 정책을 일단 지지했던 쪽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수요 부양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좀 확대시키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좀 비둘기파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녀 스스로는 올빼미파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올빼미가 뭔가 또 그것도 한참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IMF 총재 하기 전에 네네. 어떤 경력이 있느냐면 한 10년간을 미국에서 변호사로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협상에 굉장히 좀 능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 변호사 그러면은 벌써 이제 엄청난 사실 그 뒤쪽에 술수와 네. 그런 협상, 로비가 사실 예, 그 나라는 로비 이제, 합법화돼 있잖아요. 예, 그런 네. 쪽이 굉장히 좀 이제 강화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고, 음. 그래서 이제 딱딱한 어떤 정책보다는 네. 예,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아. 좀 변화시키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고. 출생은 프랑스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은 좀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독일의 협력을 좀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협상으로, 협상력으로 좀 이끌어내는데 좀 적합한 인물일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식을 할 때 이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재정 정책 어떤 게 많잖아요, 재정 정책도. 예.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이 뭐 말씀하셨지만 올빼미 발언을 했어요. 네. 나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때그때 보면서 하겠다는 거죠. 아, 예, 그게 좀, 그 얘기예요? 유연하게 좀 하겠다. 네, 이제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취임 전부터 했던 얘기는 독일하고 네덜란드는 부자 국가인데 왜 그렇게 투자를 안 하냐. 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재정 정책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또 재정 확대 정책 이런 방향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12월 2일 날에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게 ECB가 인플레이션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 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정책의 중심에 놓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이제 세부적인 게 있을까를 네. 보면은 이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런 기업인 대출 같은 것들 축소하고 투자도 좀 축소하고 네, 네. 또 재생에너지 쪽에는 또 투자 확대하고 대출 좀 싸게 해주고 네, 네. 이걸 보고 이제 그 일명 녹색 양적 완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좀 특색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ECB나 FOMC 이쪽에서는 돈을 풀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금 회수를 했다가 이런 정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색깔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정책별로 또 뭔가의 서포트를 할 수 있다는 건 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ECB의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실행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대파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잠재화되는데 독일 쪽에서는 일단 독일 중앙은행의 이제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거는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안 좋다. 어떤 시도든지 비판적으로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녹색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거부하겠다. 그 왜 그랬을까요?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롬 파월 이제 FED 의장 네. 같은 경우에도 기후 변화는 뭐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거를 정치로 풀어야지 그게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냐.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기조인 것 같아요. 네네. 기후 변화 그거를 은행이 풀어?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는 네. 것 같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이제 파리 기후 협약 공식 이제 탈퇴를 그쵸? 하겠다라고 선언을 네. 했고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녹색 이런 거를 너무 부각시키다 보면은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 네. 비해서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FOMC, ECB의 흐름에 대해서 뭔가 좀 전망을 해봤는데 네. 그러면 내년도 한국은행 우리 쪽에서의 통화 정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그 우리가 ECB를 그렇게 크게 주목하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랬었어요. 주식시장도 네.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 FED 연준을 주목을 하는 편이라서 ECB의 정책과는 사실 살짝 좀 한 단계 건너가지고 ECB의 통화 정책이 달러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달러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파급을 미치는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잡는다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크게 이제 경기하고 유동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랑 유동성이 다 같이 좋으면은 상승장이 오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안 좋고 하나는 좋으면은 횡보장세가 되고
둘 다 안 둘다안 좋으면 이제 좋으면. 하락장. 그렇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장이 왔고, 그러다 양적 완화가 저기 그 종료가 되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하는 시기 네. 맞물려 가지고 경기 전망치가 빠지면서 굉장히 좀 폭락 장세가 왔죠. 네. 2018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 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횡보성 장세가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증이 증가하는 이제 이런 시기라는 것은 하방 경직 요소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하방은 제가 단단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는데 네네.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요소가 되겠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경기가 이제 실제로 반등이 가능한가? 그렇죠. 경기가 반등이 가능하다면은 아래가 잡혀 있고 경기 반등이 시작되면은 시장이 이제 우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아까 이제 그 연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연준에서도 이제 갑작스럽게 또 금리를 다시 또 인상하는 기조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방을 좀 잡아놨는데 전체적으로 네네.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이제 2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양적 완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 다시 또 틀어가지고 한다거나, 예, 네, 이런 금리를 건 또 어렵다. 인상하거나 이러긴 좀 힘들 네네. 거고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좀 하방을 잡아놓고 경기를 조금 돌리는 쪽으로 네. 아마 이제 작업을 좀 할 텐데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글로벌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입니다. 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FED 쪽이 그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네.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유동성 공급 측면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난번 2018년도 때까지는 올라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당장에 뭐 유동성을 다시 끊는다거나 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 거고요. 22에서 자산 매입을 지금 재개를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3대 중앙은행 총 자산 합 노란선입니다. 네. 그걸 보시면은 이제 살짝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이 좀 이제 될 것 같고 그걸 본다면은 어쨌든 이제 경기만 좀 틀어준다면은 우리 금융 자산 쪽으로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것 같은데 경기가 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이죠. 아, 그렇죠. 예, 유동성은 일단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가지고 경기 전망치가 바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15일 날 관세를 과연 추가 관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그쵸. 부분이 제일 지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 2013년부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푸는 완화책을 썼는데 네. 지금 경기가 어찌 보면 뭐 미국이나 이런 경기 끌어올리긴 했지만 유럽이나 여전히 안 좋은 국가들이 좀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국내 증시에서의 투자 전략을 좀 간략하게 총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내년도에 일단 우리나라 국내만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의 전반적인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실적이. 전망치가 네네.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선행 전망치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단은 지금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본다면 내년도 상반기를 본다면은 이번 12월 달에 흔들리면 분명히 좀 이제 매수 기회가 좀 될 거고요. 단지 내년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를 본다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내년 상반기 때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좋아버리면은 네. 미국 쪽에서 금리를 또 인상을 또 하겠다라고 하반기부터는 또 그렇게 나올 이제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반기 쪽은 좀 불확실하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는 지금보다는 우리 증시는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기조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뭐 이번 12월 달은 분명히 이제 눌림 구간 또 변동성 구간에서는 기회가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